사우디가 480조 원을 대한민국에 바쳤습니다. 미국이 55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들이밀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우디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최대 석유 로비스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사우디에 뭘 한 걸까요?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일. 미국도 일본도 도망친 그날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파하드 알카흐타니, 사우디 에너지부 전략기획국에서 25년간 원유 수출 배분 업무를 총괄해온 국장입니다. 중동의 석유가 세계 경제의 피라면 그 피를 누구에게 먼저 수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25년 공직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충격적인 명령서를 받아들고 얼어붙어야 했습니다. 그 명령서에 담긴 단 2줄의 문장이 제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유 수출 우선 공급 1순위를 대한민국으로 즉시 변경할 것. 비전 2030 에너지,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480조 원 규모의 우선 협상 대상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정할 것. 명령 하달자의 이름 옆에는 왕실 인장이 묵직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술탄 빈 압둘라 알 사우드. 국왕폐하의 숙부이자 사우디 왕실에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불리는 최고 원로였습니다. 왕실의 그 어떤 왕자도, 심지어 국왕폐하조차도 이 어르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하루 원유 소비량 260만 배럴의 미국, 하루 1,400만 배럴을 빨아들이는 중국, 하루 500만 배럴의 인도, 이 거대한 공룡들이 사우디의 원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하루 고작 280만 배럴을 소비하는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올리라니,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험악한 분위기가 제 얼굴에 찬물처럼 끼얹어졌습니다. 15명의 전략기획국 간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회의 테이블 상석의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있는 2명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제임스 카터,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최대 석유, 에너지 로비 기업 엑셀리온 에너지 어드바이저스의 대표였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되는 거구에 3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걸치고 있었고 손목에는 누가 봐도 수억 원짜리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0년간 사우디 원유의 미국 수출 물량을 15%나 끌어올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상원의원 12명과 직통 전화를 쓰고 펜타곤의 에너지 안보 수석과 매주 골프를 치는 인물이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빅터 헨리, 영국 BP에서 35년간 일하다가 은퇴 후 사우디 에너지부 수석 고문으로 초빙된 인물이었습니다.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진 70대의 영국 신사였지만 그 온화해 보이는 얼굴 뒤에는 서방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차가운 계산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에 부임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계약 조건은 눈에 띄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질서는 서방이 만들었고 서방이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임스가 육중한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파하드 국장, 왕실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린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임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감은 회의실 벽을 때릴 만큼 두꺼웠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한국이 대체 사우디에 뭘 해줬다고 48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넘기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장 몇 개 돌리고 자동차 몇 대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 텍사스 정유 시설 하나가 처리하는 물량이 한국 전체 정유 능력보다 많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팩트예요. 제임스는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원유 소비량과 사우디 수출, 의존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사우디 원유의 최대 고객입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압도하고 인도는 성장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일본도 한국보다 정유 인프라가 월등히 크고요. 한국을 1순위로 올린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가게에 매일 1천만 원어치 사가는 단골을 뒷줄로 보내고 300만 원어치 사가는 손님을 VIP석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2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 에너지 시장의 냉혹한 논리를 뼛속까지 체화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맞다는 것이었죠. 빅터 헨리가 은빛 안경 너머로 차분하게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 우선순위는 전략적 동맹 관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은 사우디 최대 교역국입니다. 반면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체 가능한 고객입니다. 한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인도나 일본에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빅터의 말은 제임스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부드러운 영국식 어조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게 중요하지 않다. 대체 가능하다. 무시해도 된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 두 사람의 말에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원유 수출 배분 업무를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숫자로만 세상을 봐왔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의리는 낭만이었고 오직 배럴당 단가와 장기 계약 물량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을 1순위로 올리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분이 술탄 왕자라는 것이었습니다. 85세의 그 어르신은 사우디 왕실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우디의 석유 산업 국유화를 직접 진두지휘했고 70여 년 전 오일 쇼크 당시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우디의 입장을 관철시킨 철의 협상가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그분의 말은 곧법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험악해져 가는 사이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술탄 왕자의 개인 비서실이었습니다. 파하드 국장. 왕자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즉시 왕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시가 있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50년 전 급비 문서함을 열어볼 수 있도록 특별 접근 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국장님이 직접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시라는 왕자님의 말씀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오자 제임스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하드 국장, 우리 사이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왕실의 어르신이 나이가 드시면 가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관료라면 그런 결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우디에서 왕실 어르신의 판단력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왕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전 급비 문서라는 것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왕실 원로의 감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480조 원짜리 프로젝트와 원유, 최우선 공급권을 넘기겠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받고 한 노동이었지 무슨 위대한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야드 시내를 가로질러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고층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유가 있었고 그 원유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왕궁의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 당연한 질서 뒤에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피눈물. 나는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귀야말로 뼛속까지 깨닫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낮에 태양이 리야드 상공을 무자비하게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섭씨 49도의 열기가 폐부를 후려치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왕궁 내부는 서늘할 정도로 냉방이 완벽했고 대리석 바닥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술탄 왕자의 개인 비서가 저를 지하 2층의 왕실 기록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강철 문이 세 겹으로 이루어진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우디 왕실의 가장 은밀한 외교 문서와 기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에너지부에서 일하면서도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특별 접근 허가증을 보안 요원에게 제시하자 마지막 강철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제 서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선반 위에는 수만 개의 서류함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 둔 서류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함 겉면에는 아라비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비, 인프라 건설 특별 기록, 동아시아 파견 노동자 관련,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술탄 왕자 개인 보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변색된 A4 크기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한가운데 텐트와 임시 건축물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안전모를 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 영어와 아라비아어로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주바일 산업도시 건설 현장, 대한민국 파견건설단 제3구역.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서류가 그저 오래된 건설 기록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인들이 사우디에서 건설 노동을 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역사였으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 왔고 돈을 벌어 갔다. 그게 전부 아닌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묶음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붉은색 도장이 3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왕실 직속 보고, 열람시 왕자 직접 허가 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알주바일 건설 현장 사고 조사 특별 보고서, 왕실 직계 구성원 생존 사건 관련 일체, 왕실 직계 구성원 생존 사건. 이 5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가락 끝에서부터 전류 같은 것이 쫙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누군가가 죽을 뻔한 사건이 이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간 숫자와 배럴과 계약서 뒤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반세기의 먼지를 뚫고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은 50년 전 알주바일 산업도시 건설 현장의 전체 개요였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산업도시를 통째로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전 세계의 건설사들이 이 사막의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참여 기업 목록을 훑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벡텔, 프랑스의 빈치, 영국의 발프어비티, 일본의 카지마 건설과 오바야시 구미. 세계 건설 업계의 최강자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대한민국 현대건설 외 세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정 구역도를 보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건설사들은 항만, 정유시설, 발전소 같은 핵심 고부가 가치 구역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건설사들은 산업단지 내부의 도로와 상업시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사들에게 배정된 구역은 이것이었습니다. 제7구역. 내륙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원유 저장 탱크 기초 공사 및 연결 도로 건설.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을 보는 순간 제7구역이 왜 한국에 배정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해안에서 47km 떨어진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닿지 않는 내륙 깊숙한 곳. 여름 한낮 기온이 섭씨 57도까지 치솟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건설사들이 먼저 거부했고 일본 건설사들도 노동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양한 구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 같은 구역을 막 나온 신참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생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선택권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죠.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했습니다. 건설 진행 현황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각 구역별 공정률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백태리 맡은 제1구역 항만 기초공사의 공정률은 34%, 프랑스 빈치의 제3구역 발전소 터파기 공정률은 28%, 일본 카지마 건설의 제5구역 산업도로 공정률은 41%. 수치만 보면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단의 제7구역 공정률 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3번이나 비볐습니다. 89%.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받고 일하던 한국건설단이 다른 모든 선진국 건설사들의 공정률을 2배에서 3배 이상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당시 사우디 건설감독관이 작성한 현장 점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건설단은 새벽 4시에 기상하여 해가 뜨기 전인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기온이 최고점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작업에 복귀하여 밤 10시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이는 하루 평균 14시간의 근무에 해당하며 미국 건설단의 하루 8시간, 일본 건설단의 하루 10시간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건설단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야간 추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국 현장 반장 정현수라는 인물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300명 규모의 한국 건설단 제3분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한국에 두고 사우디로 건너온 가장이었죠. 감독관의 메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현수 반장은 한국 건설단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다. 섭씨 55도가 넘는 환경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쓰러져 의무실로 실려갈 때에도 이 사람은 현장을 떠나는 법이 없다. 본인의 물을 탈수 증세를 보이는 동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입술이 하얗게 갈라질 때까지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 현장에서 15년간 일하며 수십 개국의 건설단을 지켜봤지만 이런 부류의 인간은 처음 본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단한 성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480조 원과 원유 최우선 공급권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위대한 자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서류 묶음 사이에서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펼쳐보니 당시 알주바이 현장에 파견된 일본 카지마 건설 제5구역의 작업 일지 사본이었습니다. 누군가 비교 자료로 첨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 건설단의 작업 일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카지마 건설 제5구역 작업 일지 발췌 3월 15일 기온 48도 오전 작업 후 오후 작업 거부자 37명 발생 일본 본사의 냉방 컨테이너 추가 요청 3월 22일 기온 51도 금일 열사병 환자 12명 발생 카지마 현장 소장 타나카가 사우디 감독관에게 기온 45도 초과시 작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항의서를 접수 4월 3일 카지마 본사로부터 지시 도착 작업 속도보다 인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필요시 공기 지연 감수 4월 10일 기온 53도 일본 건설단 전체 작업 중단 타나카 소장이 도쿄 본사와 화상회의 후 기온 50도 초과시 전면 작업 중지 원칙을 선언. 다음 페이지에는 한국건설단의 같은 기간 작업 일지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건설단 제7구역 작업 일지 발췌 3월 15일 기온 48도 정상 작업 야간 추가 작업 2시간 실시 콘크리트 양생 완료 구간 120m 3월 22일 기온 51도 열사병 환자 8명 발생 의무실 치료 후 6명 현장 복귀 정현수 반장 자신의 식수 배급분 3리터를 탈수 환자에게 양보
본인은 소금물로 버팀. 야간 추가 작업 3시간 실시. 4월 3일. 기온 53도. 정상 작업. 한국 노동자 박영호 씨 의식 잃고 쓰러짐. 의무실 이송 후 1시간 만에 현장 복귀. 정현수 반장이 박영호 씨의 자녀 작업량을 직접 대신 처리. 금일 공정률 목표 초과 달성. 4월 10일. 기온 57도. 사우디 감독관으로부터 작업 중지 권고 전달. 정현수 반장이 전 인원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함.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고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멈추면 가족들이 굶습니다. 작업을 계속합니다. 새벽 시간대로 작업을 옮겨 기온이 낮은 시간에 집중 작업하겠습니다. 금일 새벽 3시 기상, 3시 30분 작업 개시. 같은 날, 같은 사막, 같은 기온. 일본 건설단은 전면 작업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 건설단은 새벽으로 시간을 옮겨서라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작업 일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비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 묶음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건설단과 다른 나라 건설단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보고서, 알주바일 건설 현장 구역 간 분쟁 기록, 프로젝트 시작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각 구역의 공정률 차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건설단의 제7구역은 이미 95%의 공정률에 도달한 반면 미국 벡텔의 제1구역은 52%, 일본 카지마의 제5구역은 48%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공정률이 떨어지는 구역의 잔여 물량을 한국 건설단에 추가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 건설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벡텔의 현장 대표 로버트 밀러라는 인물이 사우디 건설감독관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빠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품질을 희생하고 속도만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벡텔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건설 기업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품질로 평가해 주십시오. 한국 업체의 공사 품질은 우리와 비교하면 아마추어 수준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검수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카지마 건설의 현장 소장 타나카 역시 가세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일본 기술을 모방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원조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품질 검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우디 건설감독관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제3자 품질 검수를 실시했습니다. 영국의 독립검수 기관인 로이드 성급이 전체 구역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검수 결과서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술을 비죽 올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건설단의 제7구역 품질 등급은 A+, 전체 8개 구역 중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벡텔의 제1구역은 B+, 일본 카지마의 제5구역은 A-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높은 품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된 것은 건설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검수 보고서 말미에 로이드 성급 검수관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7구역 한국건설단의 시공 품질은 이례적으로 우수하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관리와 철근 배근의 정밀도가 주목할 만하다. 15년간 중동건설 현장을 검수해왔으나 이 환경 조건에서 이 수준의 품질은 경험한 적이 없다. 품질 검수 결과가 발표된 후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건설사 측은 더 이상 한국 건설단의 추가 물량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현장 감독관의 비공식 메모에 적힌 내용은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비공식 메모. 급비. 구역 간 물 공급 불균형 문제. 프로젝트 9개월 차. 미국 벡텔 측이 식수 및 생활용수 배분 우선권을 요구하며 제7구역 한국건설단에 대한 물 공급량을 기존 대비 40% 삭감하는 안을 사우디 건설관리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 이유는 공정률이 높은 구역은 이미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물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실제로는 제7구역이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므로 물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시점임.
미국 측의 의도가 한국건설단의 작업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려는 것임이 명백함.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막에서 물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환경에서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열한 방해 공작 수준이 아니라 인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카지마 건설의 타나카 소장도 이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사우디 건설관리청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건설단의 과도한 작업 속도는 전체 프로젝트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든 구역의 공정 속도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제7구역의 장비 투입량과 야간 작업을 제한할 것을 건의한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한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하는 대신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며 족쇄를 채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비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 공급 삭감하는 사우디 감독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일본 측이 제안한 야간 작업 제한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한국건설단의 야간 추가 작업이 주 3회로 제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을 계속 넘기자 프로젝트 시작 11개월 차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건 일시 프로젝트 11개월 차 4월 17일 장소 제5구역과 제7구역 경계지대. 이 지역은 일본 카지마 건설이 담당하는 산업도로와 한국건설단이 새로 배정받은 원유 파이프라인 기초 공사 구간이 만나는 접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기상 기록. 새벽부터 사막의 서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접근 중이라는 기상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사우디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시속 120km의 모래 폭풍이 알주바일 건설 현장을 정면으로 강타할 것이라는 긴급 경보를 전 구역에 하달했습니다. 각 구역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벡텔 제1구역 오전 8시 전 인원 대피 완료. 장비 고정 조치 완료. 프랑스 빈치 제3구역 오전 8시 30분 전 인원 대피 완료. 영국 발푸어비티 제4구역 오전 7시 45분 전 인원 조기 대피 완료. 일본 카지마 건설 제5구역. 이 부분에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전 9시 타나카 소장이 기상경보를 접수. 그러나 당일 오전 중으로 완료해야 하는 도로 포장 구간이 남아 있음. 타나카 소장이 오전 10시까지 작업을 계속한 후 대피하겠다고 감독관에게 통보. 한국건설단 제7구역 오전 8시 30분 정현수 반장이 기상경보를 접수. 전 인원에게 대피 준비 지시.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 제7구역에서 새로 작업 중이던 파이프라인 트렌치 구간에 사우디 왕실 시찰단의 차량이 와 있었다는 기록. 여기서 저는 읽는 속도를 확 늦췄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찰단의 구성. 왕실 인프라위원회 소속 관료 4명, 경호원 2명, 그리고 왕실 직계 인사 1명.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대신 왕실 코드명 D-7이라는 표기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서두에 이 사건이 왕실 직계 구성원 생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니 D-7이 누구인지는 자명했습니다. 나이 9세, 국왕 폐하의 직계 조카, 왕위 계승 서열 상위권에 있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의 이름이 바로 50년 후의 현재 사우디 왕실 최고 원로가 된 술탄 빈 압둘라 알 사우드였던 것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전 9시 35분. 모래 폭풍의 선봉이 예상보다 25분 빠르게 건설 현장에 도달하기 시작. 하늘이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시야가 급격히 좁아짐. 기상청이 긴급 수정 경보 발령. 폭풍 도달 예상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9시 40분으로 수정. 이 긴급 수정 경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카지마 건설 제5구역 오전 9시 37분. 타나카 소장이 오전 10시까지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수정 경보를 접수하고 당황. 즉시 전 인원 대피 명령 하달. 그러나 이미 모래먼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움. 바로 이 시점에 타나카 소장의 결정적인 실수, 아니 비겁한 선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타나카 소장은 제5구역 자체 인원의 대피만을 우선하여 지시했으며 제5구역과 제7구역 경계지대에 사우디 왕실 시찰단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국 인원 대피를 최우선으로 처리. 왕실 시찰단에 대한 경고, 통보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 한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타나카는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바로 옆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우디 왕실 시찰단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방치였습니다. 오전 9시 42분,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본체가 건설 현장을 정면으로 강타. 제5구역과 제7구역 경계지대에서 왕실 시찰단의 차량이 모래 폭풍에 의해 전복. 차량이 파이프라인 트렌치, 공사 중이던 깊이 4m의 참호 안으로 추락. 모래가 급속도로 참호를 메우기 시작. 차량에 타고 있던 관료 4명과 경호원 2명은 충격에 의해 기절. 9세의 어린 왕자 D-7은 차량 전복 시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참호 바닥에 떨어진 상태. 쏟아지는 모래에 의해 급속히 매몰 진행 중.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50년 전의 사건인데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오전 9시 44분, 한국건설단 제7구역 정현수 반장이 자기 구역 대피를 지휘하던 중 경계지대 방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포착. 시야는 모래먼지로 인해 5m 이내로 제한된 상황. 정현수 반장의 행동 기록. 오전 9시 45분, 정현수 반장이 동료 4명과 함께 비명소리를 따라 경계지대로 이동 시도. 이 시점에서 그가 무전으로 남긴 통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7구역 정현수입니다. 경계지대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단 본부에서 돌아온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수야, 미쳤나. 지금 바람이 시속 130을 넘었어. 나가면 죽는다. 당장 대피해. 정현수의 응답. 사람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0분.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27세의 젊은 가장이 요청한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48분. 정현수 반장과 동료 4명이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프로 서로의 허리를 묶고 경계지대 참호에 도달. 전복된 차량과 모래에 반쯤 파묻힌 사람들을 발견. 오전 9시 51분. 정현수 반장이 참호 안으로 직접 뛰어내림. 깊이 4m. 모래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기 시작.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모래 속에 거의 파묻혀가는 아이의 작은 손이었음. 오전 9시 55분. 정현수 반장이 9세 왕자를 모래 속에서 꺼내는데 성공.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 호흡 미약. 정현수 반장이 아이를 등에 업고 참호 밖으로 탈출을 시도. 그런데 이 탈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58분. 참호 벽면이 모래 폭풍의 압력과 진동에 의해 대규모 붕괴. 정현수 반장이 아이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붕괴된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됨. 위에서 대기하던 동료들이 로프를 이용해 2사람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정현수 반장의 척추, 제4번과 제5번 사이에 압박 골절 발생.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현수 반장은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등에 업은 아이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깨물어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2팔로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모래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 3분. 정현수 반장과 9세 왕자, 참호에서 구출 완료. 왕자는 경미한 타박상과 모래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확인. 정현수 반장은 척추 골절로 인해 하반신 감각 상실. 의식은 있으나 극심한 고통 호소. 오전 10시 15분. 나머지 시찰단 인원 4명과 경호원 2명도 한국건설단 인원들에 의해 전원 구출 완료. 이 기록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50년 전 그 사막의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27세의 젊은 한국인 가장이 자기 목숨을 내던져 모래 속에 파묻힌 사우디의 어린 왕자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구역에서는 일본 건설사 소장이 이 위험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만 대피시키고 왕실 시찰단에게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사건 이후의 기록도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후 처리 기록. 사건 직후 사우디 왕실은 극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상위의 어린 왕자가 건설 현장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은 즉시 사건을 최고 기밀로 분류하고 관련 기록 일체를 봉인했습니다. 일본 카지마 건설에 대한 조치. 왕실은 타나카 소장의 행동에 대해 경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카지마 건설의 제호구역 계약을 해지했지만 실제 이유는 왕실 시찰단을 방치한 타나카의 비겁한 판단이었습니다. 카지마 건설은 사우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으며 이후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한국건설단 정현수 반장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현수 반장은 척추 골절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즉시 최고급 의료진을 파견하여 긴급 수술을 실시했고 다행히 하반신 마비는 면했으나 평생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왕실의 특사가 정현수 반장을 찾아왔습니다. 특사가 전달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정현수 반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500만 달러의 특별 보상금과 사우디 영주권, 그리고 리야드 시내의 고급 주택 한 채를 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5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50억 원. 27세의 건설 노동자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정현수 반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도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3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하 기록 보관소의 서늘한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00만 달러를 거절했다. 50억 원을 거절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여전히 건설 현장을 떠돌아야 하는 27세의 가장이 평생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몸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가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 조국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25년간 숫자와 이익만으로 세상을 재단해온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순간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 묶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후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현수 반장은 보상금을 끝내 거절한 뒤 척추,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정현수 반장의 거절을 매우 난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우디 왕실의 명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출된 어린 왕자, 9세의 술탄 왕자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저씨가 저를 업고 올라올 때 아저씨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는 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크면 꼭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9세 소년의 이 한마디가 5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여 오늘 480조 원짜리 프로젝트와 원유, 최우선 공급권이라는 형태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읽고 지하 기록, 보관소를 나온 저는 왕궁의 긴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폭풍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숫자를 잘 아는 냉철한 관료였습니다. 한국을 1순위로 올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빅터의 말에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속에서 모래에 파묻힌 아이를 등에 업고 나온 27세 청년의 피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던 두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를 거절하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그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만으로 480조 원짜리 국가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관료였으니까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에너지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긴급, 제임스 카터가 워싱턴에 보고하여 미국 국무부,
에너지 안보 담당 차관보가 사우디 외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음. 한국 우선 공급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사우디 무기 수출 계약 재검토를 시사. 빅터 헨리 고문이 에너지부 내부의 한국 우선 공급의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우선 공급으로 인한 연간 예상 손실이 약 12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 제임스와 빅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들다니. 제임스의 배후에 있는 워싱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의 120억 달러 손실 보고서는 에너지부 내부의 반한국 여론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술탄 왕자와의 면담이 예정된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왕궁의 대기실에 앉아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정현수라는 한국인 청년의 행동은 분명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50년 전의 은혜 하나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정면으로 맞서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술탄 왕자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파하드 국장. 왕자님께서 면담 시간을 앞당기셨습니다. 지금 바로 뵙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자님께서 제임스 카터와 빅터 헨리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에너지부 전체 회의에 왕자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5세의 왕실 최고 원로가 에너지부 실무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탄 왕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관료들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술탄 왕자의 개인 집무실로 향하면서 저는 내일 아침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 카터와 빅터 헨리, 워싱턴의 압력까지 등에 업은 그 거만한 서방의 로비스트들이 사우디 왕실 최고 원로의 앞에서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아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회의실에서는 숫자와 이익의 논리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부 본청 대회의실은 제가 2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30명 정원의 간부 회의실이었지만 이날은 벽을 따라 경호원들이 3m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고 회의실 입구에는 왕실 문장이 새겨진 의전 깃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85세의 왕실 최고 원로가 에너지부 실무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사우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임스 카터와 빅터 헨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어젯밤 워싱턴과 통화를 마친 직후인 듯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옆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급파된 경제 참사관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빅터는 늘 그렇듯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안경 너머로 회의 자료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국 우선 공급 결정의 경제적 손실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간부 15명도 전원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술탄 왕자가 직접 나온다는 소식에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술탄 왕자가 들어섰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등이 고닫고 흰색 전통 의상인 소브가 단정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느리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자의 뒤로 개인 비서와 왕실 법률 고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전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술탄 왕자가 상석에 앉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제임스 카터에게 닿았을 때 저는 왕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실의 어르신 앞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술탄 왕자님, 먼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우선순위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미국은 지난 70년간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온 동맹국입니다.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공하고 사우디 왕실의 안전을 위해 수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원유 최우선 공급권이 한국으로 변경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말을 끊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에 대한 차기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120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군 함정 12척의 도입, 계약 총 3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외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80억 달러, 한화로 약 55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사우디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우산 없이 사우디의 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은 누구도 함부로 답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헨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경제적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원유 최우선 공급국으로 지정할 경우 사우디의 연간 손실은 최소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대량 고객의 계약 조건이 불리해지고 프리미엄 가격 적용이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원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빅터는 부드러운 영국식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이라는 단어에 미세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술탄 왕자의 결정이 감정적이라는 우회적인 비판이었습니다. 85세 어르신의 판단력을 은근히 의심하는 것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임스와 빅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55조 원짜리 무기 계약과 연간 17조 원의 예상 손실. 이 숫자들 앞에서 50년 전의 은혜 따위는 먼지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정연수 반장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55조 원과 17조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제 안에 냉철한 관료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탄 왕자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발언을 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자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왕자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낡고 바스라질 것 같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랜 상자의 뚜껑에는 거의 지워져 가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술탄 왕자의 주름진 손이 그 상자를 만질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술탄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85세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꽉 채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제임스 카터 씨, 당신은 방금 미국이 70년간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전투기를 팔았고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한 거래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임스의 입가에 걸려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 옆에 앉은 미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술탄 왕자가 시선을 빅터 헨리에게 돌렸습니다. 빅터 헨리 씨, 당신은 감정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0년 전 당신들의 나라 영국이 만든 건설 기업은 사우디 사막 건설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온이 50도를 넘자 가장 먼저 작업을 중단하고 에어컨이 달린 컨테이너에 들어앉아 런던 본사에 불만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35년 경력이 증명하는 서방의 합리성입니까? 빅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은빛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술탄 왕자가 탁자 위의 낡은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아이의 주먹만 한 크기의 조잡한 나무 인형. 사람의 형상을 대충 깎아 만든 것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묵직하던 톤에 미세한 떨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9살이었을 때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4미터 깊이의 참호에 빠져 모래에 파묻혀 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입과 코로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사막의 어둠 속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모래를 파고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모래 속에서 끌어내어 등에 업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속에서 그 사람은 저를 업고 참호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참호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등뼈가 부러진 채로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술탄 왕자가 나무 인형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현수, 27세. 한국의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 사막까지 건너온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대가로 그의 척추는 부러졌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자가 나무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현수 씨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무 조각을 깎아서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한국의 장승이라는 것인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켜줄 거라며 웃으면서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왕실에서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왜 돈을 안 받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와줬단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 그게 아저씨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술탄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5세의 왕실 최고 원로가, 중동의 석유, 왕국을 호령하는 권력자가 에너지부 회의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나무 인형을 가슴 가까이 품고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 한국인 청년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석유 산업을 일으키고 왕실의 원로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인형을 꺼내 들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름 모를 한국인 덕분이다.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왕자가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제임스 카터 씨, 당신은 55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들먹이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투기와 미사일은 당신들이 아니어도 프랑스에서도 사고, 영국에서도 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자기 등뼈가 부러지면서도 9살짜리 아이를 놓지 않은 그 심장은 세상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임스의 얼굴이 제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분명 수만 가지 반박이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85세 왕실 원로의 눈물 앞에서 무기 계약과 손실 분석 따위를 입 밖에 꺼낼 배짱은 없었습니다. 술탄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왕자가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홀로 서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원유 최우선 공급과 비전, 2030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480조 원의 우선 배정은 확정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사우디 왕실이 50년간 갚지 못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우디 왕실의 명예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술탄 왕자는 제임스와 빅터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터 씨, 빅터 헨리 씨, 두 분은 오늘 중으로 사우디를 떠나 주십시오. 다시는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왕실의 은인을 모독하는 자에게 사우디의 석유를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제임스의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안경을 벗어 들고 렌즈를 닦는 척했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에너지부 간부 15명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왕자의 선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임스와 빅터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들이 이제는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 카터와 빅터 헨리는 리야드, 킹알리드 국제공항에서 각각 워싱턴행과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0년간 사우디 에너지 정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서방의 거대한 그림자가 85세 노인의 눈물 한 방울에 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를 지배해온 숫자의 논리, 배럴당 단가와 장기 계약의 세계가 50년 전 사막에서 울려 퍼진 뚝이라는 소리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술탄 왕자는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현수 씨의 가족을 찾아라. 50년간 갚지 못한 빚을 직접 전하겠다. 사우디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2주간의 추적 끝에 정현수 씨의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또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정현수 씨는 사우디에서 돌아간 뒤 척추, 부상 후유증으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관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딸 하나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그 딸이 결혼해서 낳은 손녀가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씨 자신은 10여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정현수 씨의 장례식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설 묘지의 안장. 묘비에는 간단하게 이름과 날짜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어린 왕자를 살린 영웅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00만 달러를 거절한 사나이라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인 남성의 초라한 무덤이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술탄 왕자는 보고서를 받아 읽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인사해야 한다. 50년이나 늦었지만 가야 한다. 3일 뒤 사우디 왕실 특별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우디 왕실 원로의 전격 방안에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국빈 만찬, 청와대 접견. 하지만 술탄 왕자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호텔도 필요 없습니다. 만찬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현수 씨의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당혹해하는 사이 술탄 왕자는 수행원 둘과 저만을 대동하고 평범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강남을 지나 한강을 건너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왕자는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 정연한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50년 전 정현수 씨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막까지 건너와야 했던 가난한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냈군. 해내고야 말았어. 차가 멈춘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설 묘지였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은 평범한 묘지였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끝나는 곳에서부터는 흙길이 이어졌고 3월 초의 차가운 바람이 마른 풀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의 작은 체구에 검정 코트를 입은 여성, 정수빈, 정현수 씨의 외손녀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을 받고 나왔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술탄 왕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왕자가 다시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홀로 수빈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빈 씨가 머뭇거리며 인사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외국의 고위 인사라는 것은 분위기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술탄 왕자가 수빈 씨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주름진 85세의 손이 30 초반 젊은 여성의 손을 떨리는 채로 쥐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현수 씨의 손녀입니까? 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수빈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50년 전 사우디의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던 날 9살이던 저는 모래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저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500만 달러의 보상금도 거절하셨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허리가 안 좋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술탄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500만 달러를 거절한 것처럼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50년이나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와야 했습니다. 술탄 왕자가 수빈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로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의 흙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85세의 사우디 왕실 원로와 30 초반의 한국인 여성. 세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야산을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씨의 묘는 묘지의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의 이름과 생몰 연도만 새겨진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비석 앞에는 수빈 씨가 미리 놓아둔 듯한 작은 꽃 한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술탄 왕자가 묘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이 달려오려 했지만 왕자가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사우디 왕실의 최고 원로가 한국의 이름 없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대고 비석에 새겨진 정현수라는 세 글자를 떨리는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정현수 씨, 저 술탄입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당신이 살려준 그 꼬마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당신이 거절한 500만 달러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갚으려 합니다.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사우디의 석유를 가장 먼저 보내겠습니다. 480조 원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를 당신의 나라에 맡기겠습니다. 석유가 마르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사우디는 대한민국을 영원한 형제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등뼈가 부러지면서도 9살짜리 아이를 놓지 않았던 그 심장에 대한 우리 왕실의 대답입니다.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 씨는 왕자의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보며 살아온 냉철한 관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단가도, 장기 계약 물량도, 연간 손실 분석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50년의 세월을 건너 480조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7세 건설 노동자의 부러진 등뼈가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 역사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년간 묻혀있던 사우디와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480조 원의 프로젝트, 원유 최우선 공급권. 이 숫자들의 뒤에는 섭씨 57도의 사막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속에서 등뼈가 부러지면서도 9살짜리 아이를 놓지 않았던 27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를 거절하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그 담담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에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민족을 만났습니다. 저는 파하드 알카흐타니, 사우디 에너지부의 관료입니다. 25년간 숫자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야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무기 계약도 아니고 원유 거래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내민 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킨 약속.